파트 1. 균형은 늘 조용히 무너진다. 숫자는 먼저 흔들리고 체감은 나중에 따라온다. 환율이 오를 때 사람들은 수출에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서 부채의 무게는 더 빠르게 불어난다. 기준금리의 미세한 조정,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부동산 가격의 둔화 신호는 각각 분리된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축 위에서 동시에 움직인다. 지금 한국 경제가 서 있는 자리는 성장과 안정의 경계가 아니라 환율과 부채가 서로를 자극하는 시험대다. 외환시장은 항상 미래를 먼저 반영한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원화 약세가 이어질 때 기업의 외화부채 상환 부담은 커지고 가계의 금리 민감도는 높아진다.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상승하는 순간 글로벌 자본은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한다. 이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되지만 유동성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다. 돈은 언제나 안전한 쪽으로 먼저 이동한다. 한국은 이미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빠르게 늘어난 기업 차입을 동시에 안고 있다. 금리가 낮을 때 쌓인 레버리지는 환율 변동 앞에서 취약해진다. 수입 물가 상승은 소비를 압박하고 부동산 시장의 거래 위축은 자산 효과를 약화시킨다. 이때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흔들리고 내리면 환율이 흔들린다. 선택의 비용이 커질수록 정책의 여지는 좁아진다. 과거의 위기는 언제나 설마라는 말과 함께 시작됐다. 숫자가 경고를 보낼 때 체감 경기는 아직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균형이 무너지는 속도는 예고 없이 빨라진다. 지금 이 시간 한국 경제는 다시 한번 질문을 받는다. 환율과 부채가 동시에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Part 2. 위기는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는다. 먼저 균열이 생기고 그 균열이 무시되는 시간이 쌓인다. 최근 한국 경제에서 보이는 신호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환율의 변동폭이 커지고 기준금리는 고점 부근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화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 구조 전체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다. 문제는 총량이 아니라 구조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만기가 짧다. 금리가 조금만 오르거나 소득이 둔화되면 상환 능력은 급격히 떨어진다. 여기에 환율 상승이 더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실질 구매력은 빠르게 감소한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늘어난다. 기업 부문에서도 이상 신호는 뚜렷하다. 외화 표시 부채를 가진 기업들은 환율 상승만으로 재무제표가 악화된다. 영업이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유동성 위기는 곧바로 현실이 된다.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신용등급 하향 압력이 커질수록 자금 조달 창구는 좁아진다.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경고등이다.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단순한 조정 국면이 아니라 레버리지에 의존해온 구조의 한계를 드러낸다. 자산 가격이 더 이상 부채를 떠받치지 못할 때 금융 시스템 전반의 긴장은 높아진다. 위기의 징후는 이미 곳곳에 퍼져 있다. 문제는 아직 그것이 위기로 불리지 않을 뿐이다. 파트 3. 경제 충격은 단일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메커니즘을 통해 증폭된다. 환율, 금리, 부채, 유동성은 서로를 밀어올리는 톱니처럼 맞물려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게 된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 머무를수록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누적된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위축된다. 소비가 줄면 기업 매출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이 줄어든 가계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연체율이 상승한다.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며 대출을 조인다. 이 순간부터 유동성은 빠르게 마른다. 외환시장에서의 충격은 더 복합적이다. 글로벌 자본은 금리와 위험을 동시에 본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환율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며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 유출은 환율을 다시 끌어올리고 이는 외화부채 상환 부담을 더 키운다. 악순환이 형성되는 지점이다.
부동산과 금융은 이 과정에서 완충 장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줄어들고 추가 담보 요구가 발생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속도다. 충격은 느리게 시작되지만 한 임계점을 넘는 순간 경제는 스스로 제동을 걸지 못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Part 4. 이런 메커니즘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과거 여러 국가들은 환율과 부채가 결합될 때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를 이미 보여줬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역시 같은 경로를 걸었다. 당이 외채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환율이 급등하자 외화 유동성은 순식간에 고갈됐다. IMF 구제금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 아르헨티나는 반복적으로 통화 가치가 붕괴된 사례다. 고정환율에 가까운 정책으로 신뢰를 유지하려 했지만 재정 적자와 외채 부담을 감당하지 못했다. 환율이 무너지자 물가는 폭등했고 국민의 저축은 하루아침에 가치가 사라졌다. 부채 문제를 통화로 덮으려 할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개인의 삶이었다. 그리스는 부채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유로화라는 강한 통화를 사용했지만 재정 규율을 잃자 금리와 CDS가 급등했다. 통화 정책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던 그리스는 극단적인 긴축을 선택해야 했다. 실업률 급등과 사회 붕괴는 경제 위기가 정치 사회 위기로 번지는 전형적인 사례였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환율 방어 실패의 결과를 보여준다. 외화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통화 신뢰를 1차 자본은 빠져나갔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 이들 사례가 공통으로 말해주는 것은 단순하다. 환율과 부채의 균형이 무너질 때 회복의 비용은 상상을 넘어선다는 점이다. Part 5. 그렇다면 한국은 이 사례들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구조는 다르지만 위험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한국은 충분한 외환 보유액과 비교적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높은 가계부채, 빠르게 늘어난 기업 차입, 그리고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민감한 개방 경제라는 조건을 안고 있다.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충격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준다. 수출 기업의 원화 기준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비용도 함께 오른다.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은 환율 상승의 혜택보다 비용 부담을 먼저 체감한다. 이는 곧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가계의 삶은 더 직접적으로 흔들린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가구는 매달 지출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면 자산은 늘지 않는데 부채는 그대로 남는다. 소비를 줄이는 선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의 수요를 줄이는 요인이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작은 신호가 빠르게 증폭된다. CDS와 회사채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투자 계획은 미뤄지고 현금 확보가 우선이 된다. 성장보다 생존이 앞서는 국면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환율 안정과 부채 관리, 어느 하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Part 6. 이 국면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선택지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허용되는 범위는 좁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은 완화되지만 환율이 불안해지고 올리면 환율은 안정되나 가계와 기업이 먼저 흔들린다. 통화 정책은 더 이상 만능 열쇠가 아니다. 재정과 금융 정책의 조합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물가와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급격히 조정하기보다 시장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다. 명확한 정책 신호와 유동성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외환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는 미세 조정과 시장 안정 조치가 병행된다. 이는 환율 수준을 통제하기보다 과도한 쏠림을 막기 위한 방어다. 정부는 부채의 질을 관리해야 한다. 취약차주와 한계 기업을 방치하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진다. 동시에 무차별적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구조조정과 연착륙의 균형은 정치적으로 어렵지만 경제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 재정 지출은 성장의 씨앗이 되는 영역에 집중돼야 한다. 결국 핵심은 시간이다.
위기를 미루는 정책은 비용을 키우고 조기에 드러내는 정책은 단기 충격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시험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파트 7. 위기의 국면에서 개인은 항상 가장 늦게 정보를 받지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다. 환율과 부채의 균형이 흔들릴 때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한 투자 기법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금리와 환율은 뉴스의 숫자가 아니라 월급과 지출, 자산 가치에 직접 연결된 변수다. 첫 번째는 부채 관리다. 금리가 높은 국면에서는 수익률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해진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은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이다. 금리가 더 오르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이 오래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부담은 누적된다. 상환 구조를 단순화하고 만기를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줄어든다. 두 번째는 자산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가격이 오르지 않는 시기는 길어질 수 있다. 자산 가격이 부채를 대신해주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올랐는가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가 타. 유동성은 위기 국면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다. 마지막은 정보의 해석이다. 환율 급등, CDS 상승, 신용경색 같은 신호를 공포로만 받아들이면 판단은 마비된다. 그러나 구조를 이해하면 선택지는 명확해진다. 위기는 피할 수 없을지 몰라도 준비된 개인에게 그것은 파국이 아니라 조정의 시간일 수 있다. Part here, 위기의 끝은 언제나 경제 바깥에서 결정된다. 숫자가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신뢰가 흔들린다. 환율과 부채의 균형이 깨질 때 시장은 정책보다 빠르게 반응하고 개인은 그 여파를 일상에서 체감한다. 장바구니 물가, 주거비, 대출 이자처럼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시작된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니다. 구조를 직시하는 태도다. 환율은 단기 변수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신뢰의 결과다. 부채 역시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누적이다. 성장의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사용된 레버리지는 환경이 바뀌는 순간 부담으로 돌아온다. 역사적으로 위기는 늘 같은 질문을 던져왔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모든 것을 동시에 지킬 수는 없다. 안정, 성장, 분배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한쪽으로 쏠릴 때 비용은 커진다. 지금의 한국 경제 역시 그 선택의 문 앞에 서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환율과 부채가 시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반복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경로를 찾을 것인가?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균형은 결코 저절로 회복되지 않는다.